명절 전날 밤 혼자 부엌에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며느리가 돕겠다고 했지만 괜찮으니 먼저 쉬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일찍 부엌에 들어오자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소스는 냉장고에 넣어야 오래 간다고, 수세미가 낡았으면 바꾸는 게 좋다고. 며느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와 사이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는 아들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요즘 살이 좀 쪘으니 밥은 반 공기만 주라고, 기름진 건 줄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없이 밥을 다시 덜어냈고 며느리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갔을 때도 그냥 잘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짧게 끊겼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도 딴청만 피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챙겨줬는데 잘 대해줬는데 지금도 그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모를 수밖에 없는지, 무엇이 달라져야 관계가 바뀌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1장, 선의가 상처가 되는 이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가족관계 연구들은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선의의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 그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악의 없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악의가 없기 때문에 반성도 없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예고 없이 집에 방문하는 것, 부엌 정리 방식을 지적하는 것, 손톱 색에 한마디 덧붙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시어머니에게는 관심이자 배려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침해이고 평가이고 통제입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은 장면을 경험하면서 전혀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고부 갈등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행동인데 한 사람은 사랑이라 느끼고 다른 사람은 상처라 느끼는 이유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그 방식은 곧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 믿는 거죠. 반면 그 기준을 강요받는 쪽에서는 내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말인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의도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지금 관계에서 왜 어긋났는지 절반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2장, 세대가 만든 기준. 지금의 시어머니 세대가 며느리였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그 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부엌을 지켰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를 보며 웃었던 시간들이 쌓였고 그 고통을 버텨낸 방식이 그대로 기준이 됐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고통의 내면화라고 설명합니다. 힘든 상황을 견뎌낸 사람은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정당화하게 됩니다.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했고 그 방식은 옳다는 식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다음 세대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필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나는 더 심한 것도 참았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게 바로 그 필터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이 필터가 막아버린다는 거죠. 2024년 국가통계 자료에 따르면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71%를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가사를 하고 주말에는 시댁 명절 준비를 합니다. 같은 며느리라는 자리인데 생활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지금 며느리를 재단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쌓이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3장, 소유 착각. 관계 연구들은 고부 갈등의 핵심 중 하나로 소유 착각을 꼽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키워왔다는 경험이 아들의 삶 전체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착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결혼을 기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빼앗겼다는 감정이 남는다고 심리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이 감정이 행동으로 나오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찬물 한 잔을 두고 위에 안 좋다며 다시 따뜻한 물로 바꿔오라 하는 것, 밥그릇 크기를 지정하는 것, 식단을 짜주는 것, 이 행동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들 건강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느리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며느리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 안의 조력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실제 통계도 이 구도를 뒷받침합니다. 2024년 발표된 국가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1,646만 원에 달하고 이는 남성의 2.7배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며느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칭찬이 아닌 지시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 가족의 따뜻함은 없고 업무만 남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4장, 왜 반성이 불가능한가? 고부 갈등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상처를 주는 쪽이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불편해도 말을 못합니다. 가족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어려운 위치에 놓이는 게 싫어서, 혹은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아서 침묵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침묵이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신호로 읽힌다는 거죠. 말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고 없이 방문해도 아무 말이 없었으니 괜찮은 거고, 부엌을 점검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이해한 거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며느리의 침묵은 계속해서 행동을 허락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끊깁니다. 반성이 일어나려면 먼저 상대방의 경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말하지 않고 아들은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피드백이 전달되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고부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라고 가족관계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해야 비로소 변화가 가능합니다. 5장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지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자신의 공간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부엌에서 정리 방식을 지적하는 대신 힘들지 않으냐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노동자가 아닌 가족으로 대우받는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식탁에서 아들에게만 말을 건네는 대신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며느리에게 먼저 묻는 것이 그 자리에서 온전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며느리 시절 받고 싶었던 것, 말 한마디로 따뜻해지고 싶었던 그 감정을 지금 내 며느리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었던 것을 먼저 건네는 것이 관계를 바꾸는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내 행동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면 딱 한 번만 멈춰서 상대방의 자리에서 그 행동을 다시 바라봐 주세요. 사랑이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기준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오늘 느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